2024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방 안에는 책상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41세의 이상욱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꼼꼼히 적고 있었습니다. 수첩 위에는 빼곡한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상욱은 밤마다 이 자리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A보험사, 이번 일당 4만 원. B보험사, 이번 일당 4만 원. C보험사. 이상욱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개 보험사에 가입된 운전자 보험. 각 보험의 특약 조항에는 공통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상해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조항. 더 놀라운 것은 주말 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2배로 지급된다는 특약이었습니다. 이상욱은 이 조항을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허점은 없었습니다. 아니, 허점이라기보다는 기회였습니다. 이상욱은 빨간 볼펜으로 수첩에 줄을 그었습니다. 하루 입원비 20만 원. 주말이면 40만 원. 한 달이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2번만 성공하면 2000만 원. 계산은 완벽했습니다. 이상욱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이상욱은 대형 보험사의 설계사였습니다. 신입 시절부터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고객들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약관의 모든 조항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조건, 연책 사항, 특약의 허점까지. 동료들이 대충 넘기는 부분도 이상욱은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보험사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고의 사고였지만 교통수단 내에서 발생한 상해는 입증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제한적이고 CCTV도 각도가 애매하며 승무원들의 기억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당시에는 단순히 업무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설마 자신이 이 지식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이상욱은 작은 음식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습니다. 보험 설계사 일이 지겹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실적에 쫓기고 고객들에게 머리 숙이는 일상이 싫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 자유로울 것 같았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작은 분식집을 냈습니다. 은행 대출 3천만 원, 사채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처음 2달은 손님이 꽤 왔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부터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근처에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섰고 임대료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사채업자의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상욱은 아내에게 여전히 보험 관련 일을 한다고 말했고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실제로는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저렴한 김밥집에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하루 일과를 마친 직장인처럼. 아내 앞에서는 피곤한 척, 바쁜 척 연기했습니다. 거짓말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이상욱은 결심했습니다. 5개 보험사에 중복 가입된 운전자 보험. 10년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던 보험. 이제 보험금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아니,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상욱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김포에서 부산, 김포에서 제주. 비행 시간이 짧고 가격이 저렴한 노선들이었습니다.
이상욱은 각 항공사의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후. 시간대도 중요했습니다. 너무 자주 타면 의심받을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반드시 주말에만. 이상욱은 과거 보험사에서 보았던 사기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들키는 사람들은 욕심이 과했습니다. 이상욱은 달랐습니다. 적당히, 천천히,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만. 이상욱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2월의 토요일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4월의 일요일에도 표시를 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첫 번째는 탑승 과정에서 넘어지기.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 최소 한 달은 입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내에서 승무원과 부딪히기. 머리를 다치면 더 오래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야.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뿐이야. 이상욱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보험료를 냈습니다. 총 2,400만 원. 한 번도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건강했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보험사는 그동안 이상욱의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냈을까요? 이제 2천만 원 정도 받으면 원금을 회수하는 셈이었습니다. 합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상욱의 머릿속에서는 그랬습니다. 이상욱은 보험 약관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면책 조항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고의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보험사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욱은 미소 지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CCTV가 모든 각도를 담지 못합니다. 승무원들도 매일 수십 명의 승객을 상대합니다. 누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새벽 3시, 이상욱은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2월 첫째 주 토요일. 김포 부산. 탑승 시 넘어지기. 허리 통증 호소. 정형외과 입원. 4월 둘째 주 일요일. 김포 제주. 기내 통로. 승무원 접촉. 머리 부딪히기. 신경과 입원. 수첩을 덮으며 이상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항공기 내 사고는 CCTV가 제한적이고 승무원 증언도 애매합니다. 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청구서 접수 후 2주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두 번의 청구로는 의심받지 않습니다. 이상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숨소리.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빚이 있다는 것도, 남편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아내는 여전히 남편을 믿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 저녁이면 피곤해하는 남편.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믿는 아내. 이상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달 후면 첫 번째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사채 이자를 갚고 아내에게 괜찮은 가방 하나 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가방. 백화점을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보던 가방. 이상욱은 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가방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 그러면 이 무거운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욱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계획일수록 작은 실수가 치명적이 된다는 사실을. 치밀하게 적어놓은 수첩이 언젠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항공권 예약 기록, 병원 CCTV, 휴대전화 위치 추적, SNS 게시물.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새벽 4시 이상욱은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욱은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얼굴에는 평범한 직장인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이상욱의 등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요즘 남편이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상욱은 가방 속에 수첩을 넣었습니다. 수첩을 만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2월이 되면 첫 번째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토요일 아침 공항으로 향하고 계획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연습은 충분히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넘어지는 타이밍, 고통스러워하는 표정, 승무원에게 할 말.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상욱의 손이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졌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상욱은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평범한 1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2월 첫째 주 토요일. 이상욱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차림을 점검했습니다. 편안한 청바지와 후드티. 너무 격식을 차리면 오히려 눈에 띕니다. 평범한 주말 여행객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가방도 작은 배낭 하나. 짐이 많으면 넘어졌을 때 부자연스럽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남편이 움직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어디 가요?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 만나러 가. 오래간만에 보자고 해서. 거짓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미리 준비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이상욱은 커피를 마시며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평범한 주말 아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욱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이상욱은 마지막으로 수첩을 확인했습니다. 탑승 과정에서 넘어지기, 허리 통증 호소, 정형외과 입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돌렸습니다. 넘어지는 타이밍, 쓰러지는 각도, 표정 관리. 수첩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김포공항은 주말 아침답게 붐볐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 연인들, 출장 가는 직장인들. 이상욱은 자동 발권기에서 탑승권을 뽑았습니다. 좌석은 통로 쪽으로 예약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상욱은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상욱은 줄을 서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탑승권을 스캔하고 연결 통로를 지나 항공기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승무원들이 밝은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상욱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통로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앞쪽 좌석의 승객들이 짐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느라 통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서로 비켜서며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상욱은 자신의 좌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상욱은 가방을 선반에 올리는 척 하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은 듯 비틀거렸습니다. 한쪽 다리가 꺾이며 바닥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손으로 좌석 팔걸이를 잡으려 했지만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완전히 균형을 잃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상욱의 몸이 통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허리 부분이 먼저 바닥에 닿았습니다. 뒤따라오던 승객들이 놀라 멈춰 섰습니다. 기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승무원 2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상욱은 얼굴을 찡그리며 허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진짜로 아픈 것처럼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승무원들이 이상욱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상욱은 허리를 구부린 채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승무원이 이상욱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상욱은 넘어질 때 허리부터 바닥에 부딪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상욱을 좌석에 앉혔습니다.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비행 중에 증상이 악화되면 응급 착륙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상욱은 좌석에 앉아 계속해서 허리 부위를 만지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탑승을 마치는 동안에도 이상욱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습니다. 1시간의 짧은 비행. 이상욱은 내내 허리를 움켜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몇 번이나 와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진통제를 권했지만 이상욱은 거절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항공기가 완전히 멈추고 다른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휠체어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상욱은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공항 의무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무실 직원이 기본적인 검진을 했습니다. 이상욱은 허리 아래쪽을 가리키며 움직일 때마다 찌릿하게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원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이상욱은 의무실 직원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힌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가까운 대학병원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는 이상욱의 구부정한 자세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주말 응급실은 생각보다 환자가 많았습니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이상욱의 차례가 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이상욱을 진찰했습니다. 이상욱은 오늘 아침 비행기 탑승 중 넘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짐을 올리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이상욱의 허리를 눌러보고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욱은 특정 부위를 누르면 아프다고 했고 다리 쪽 저림은 없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펼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했고 필요하면 MRI도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욱은 계속해서 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MRI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이상욱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MRI 촬영 후 정형외과 전문의가 영상을 판독했습니다. 요추 4번과 5번 사이 추간판에 약간의 이상 소견이 보였습니다. 염좌로 판단되었습니다.
심하지는 않지만 통증이 있으니 입원 치료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서 경과를 보자고 했습니다. 이상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 끝에 작은 미소가 스쳤지만 재빨리 감췄습니다.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4인실 병실. 창가 침대가 배정되었습니다. 이상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첫 단계는 성공이었습니다. 이상욱은 휴대전화를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항에서 사고가 났다고, 탑승하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의사가 일주일 정도 입원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목소리가 급히 높아졌습니다. 많이 다쳤냐고, 어느 병원이냐고, 당장 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욱은 아내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다고, 많이 다친 건 아니라고, 부산까지 올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좀 쉬다가 괜찮아지면 올라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몇 번이나 정말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이상욱은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이상욱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이었습니다. 항공사 사고 보고서, 병원 진단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39일간 입원하며 연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상욱은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2월 첫째 주 토요일 성공. 다음 페이지에는 4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포제주, 기내 통로, 승무원 접촉. 2달 후입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욱은 모범 환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물리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통증 호소는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의사가 퇴원을 권했지만 이상욱은 아직 아프다고 했습니다. 입원이 연장되었습니다. 39일이 흘렀습니다. 이상욱은 퇴원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요추 염좌로 39일간 입원 치료함. 이 종이 한 장이 876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이상욱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5개 보험사, 항공사 사고 보고서, 병원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욱은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응시했습니다. 4월. 2달 후. 이번에는 더 큰 금액입니다. 머리 부상. 신경과 입원. 52일. 1060만 원. 계획은 더욱 치밀해질 것입니다. 2024년 4월 둘째 주 일요일. 이상욱은 다시 공항에 섰습니다. 2개월 전과 같은 장소.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험금 876만 원은 이미 통장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5개 보험사 모두 아무런 의심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한 지 2주 만에 모든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이상욱의 자신감은 커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과감하게, 더 많은 금액을 노릴 것입니다. 김포공항 출발 게이트. 제주행 항공편은 주말이라 만석이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들뜬 대화 소리.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이상욱은 이번에도 통로 쪽 좌석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달랐습니다. 중간쯤 되는 좌석. 승무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할 때 카트가 지나가는 위치였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욱은 좌석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옆 좌석에는 젊은 부부가 앉았습니다. 신혼여행으로 보였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고 남편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욱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욱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약 20분이 지나자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승무원 김채린이 음료 카트를 끌고 통로를 지나왔습니다. 29세의 젊은 승무원. 밝은 미소로 승객들에게 음료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김채린은 이상욱이 평생 기억할 이름이 될 것입니다. 카트가 이상욱의 좌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상욱은 창가를 보는 척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수백 번 연습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채린이 이상욱의 좌석 옆을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욱은 갑자기 고개를 통로 쪽으로 돌렸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자연스럽게. 마치 뒤쪽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이상욱의 뒤통수가 김채린의 가슴 부위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김채린이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카트가 흔들렸습니다. 이상욱은 즉시 머리를 감싸 쥐고 신음했습니다. 으악, 머리가. 주변 승객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김채린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상욱을 바라봤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요. 이상욱은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다른 승무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김채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승객이 다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장에게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욱은 계속해서 머리 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상욱에게 물을 주고 좌석을 눕혀주었습니다. 김채린은 죄책감에 휩싸인 표정으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제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상욱은 휠체어에 앉아 내렸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김채린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상욱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제주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가 이상욱을 진찰했습니다. 신경학적 검사, CT 촬영. 검사 결과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욱은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뇌진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과 관찰을 권했습니다. 이상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주에 머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당일 비행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최소 하루는 쉬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이상욱은 제주 시내 호텔에 묵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배편으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는 타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배 안에서도 계속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이상욱.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상욱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이상욱은 태국행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한 지 불과 3일 후였습니다. 방콕, 파타야, 푸켓. 이상욱은 한 달 동안 태국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이상욱은 해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선글라스를 끼고 칵테일을 마셨습니다. 파타야 해변에서 이상욱은 스쿠버 다이빙을 즐겼습니다. 수심 10m 아래 산소통을 메고 물속을 탐험했습니다. 뇌진탕 환자에게는 절대 금지된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욱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다친 적이 없었으니까요. 방콕 시내 고급 레스토랑. 이상욱은 랍스터 요리를 먹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호텔 루프탑 바에서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매일 밤 다른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1,060만 원이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욱은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셀카봉을 들고 찍은 사진들. 해변에서 웃고 있는 모습.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모습. SNS에 올렸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태국 여행 중, 푸켓 바다 최고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베트남 다낭으로 이동했습니다. 5성급 리조트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호텔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이상욱. 이것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다낭 투어 중 오토바이 라이딩 최고. 바나힐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높은 산 위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 뇌진탕 환자라면 절대 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욱은 케이블카 안에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산악 자전거를 빌려 산길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욱은 웃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완벽한 휴가였습니다. 첫 번째 보험금 876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여행 경비로 썼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곧 더 큰 돈이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이상욱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의 한 신경과 병원.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4월에 비행기 안에서 머리를 부딪혔다고. 그 후로 계속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다고. 최근 들어 더 심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MRI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영상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욱의 증상 호소는 심각했습니다. 뇌진탕 후유증으로 진단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이상욱은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신경과 병동 4인실, 창가 침대. 이번에는 52일을 계획했습니다. 두 번째 보험금 1,060만 원을 위한 52일이었습니다.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욱은 완벽한 환자였습니다. 매일 같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목 통증.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이상욱은 노트북으로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활발하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의아해했습니다. 낮에는 움직이기 힘들어하던 환자가 밤에는 멀쩡하게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호전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2일이 흘렀습니다. 이상욱은 퇴원했습니다. 퇴원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뇌진탕 후유증으로 52일간 입원 치료. 이제 두 번째 보험금을 청구할 차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상욱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제주항공사 사고 보고서, 제주병원 진단서, 부산병원 입원 확인서, 52일치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태국과 베트남 여행 사진들이 가득한 휴대전화. 이상욱은 그 사진들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SNS에서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누가 확인하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욱은 5개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주 후 통장에 1,060만 원이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와 합치면 총 1,936만 원. 이상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채 이자를 갚고 은행 대출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아내에게는 고급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욱은 몰랐습니다. 서울의 한 보험사 본사에서 누군가 이상욱의 청구 내역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6개월 사이에 2번의 항공기 사고. 같은 사람. 모두 주말. 정수진이라는 이름의 보험사 특별조사팀 팀장이었습니다. 정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2024년 5월. 이상욱은 부산의 한 신경과 병원 4인실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가 침대.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52일간의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같은 병실에는 70대 노인 2명과 50대 중년 남성 1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실제로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주. 이상욱은 완벽한 환자 연기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간호사가 체온을 재러 올 때마다 이상욱은 머리를 감싸 쥐고 신음했습니다. 아프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호사는 체온계를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정상 체온. 하지만 이상욱은 계속해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의사 회진 시간. 오전 9시. 주치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이상욱은 어지럽다고, 목이 뻐근하다고 말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이상욱의 눈동자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있으니 계속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병실 복도를 걸을 때도 이상욱은 벽을 짚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간호사에게 부축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치의는 이상욱의 증상을 차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뇌진탕 후유증, 경과 관찰 필요.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욱은 달라졌습니다. 병실 환자들이 잠든 새벽 1시. 이상욱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고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며 매매를 했습니다. 클릭 소리가 나지 않도록 터치패드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2시간 동안 거래를 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둘째 주. 이상욱의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갈 때는 휠체어를 탔습니다.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목 스트레칭을 도와줄 때 아프다고 신음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다시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이상욱은 병원 복도를 활발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보험금 청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서 창문을 보며 30분씩 통화했습니다. 아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병실의 70대 노인이 이상욱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낮에는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밤에는 멀쩡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새벽에 노트북을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욱 환자가 이상하다고. 진료 시간에는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는데 밤에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누군가 새벽에 노트북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수간호사가 직접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상욱은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환자가 호전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상욱은 간호사들의 의심을 눈치챘습니다.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낮 동안의 연기를 더욱 철저히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도와주러 오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주치의는 이상욱에게 퇴원을 권했습니다. 3주가 지났는데 증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두통이 심하다고, 어지러워서 혼자 생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입원하면서 지켜보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가 원하면 입원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도 있으니 병원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넷째 주. 이상욱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오후 3시.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 이상욱은 병원 1층 편의점에 내려갔습니다. 과자, 음료수, 컵라면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점원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머리가 아픈 환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로 영상을 봤습니다. 유튜브로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욱을 바라봤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상욱은 20분간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을 쬐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병실로 돌아올 때는 다시 아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병동 입구에 들어서며 얼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을 짚으며 힘들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와 마주치면 머리를 감싸 쥐고 신음했습니다. 완벽한 이중생활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상욱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째 주. 보험금이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보험사에서 212만 원. 이상욱은 휴대전화로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병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곧 나머지 보험금도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6째 주. 이상욱은 병실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치킨, 피자, 족발. 병원 식사는 맛이 없다며 매일 배달을 시켰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병원 식사를 먹을 때 이상욱은 치킨을 먹으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뇌진탕 환자에게 술은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같은 병실의 50대 환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이제 퇴원해도 되지 않겠냐고. 이상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어지럽다고. 집에 가면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50대 환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7째 주. 이상욱의 아내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내. 이상욱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자 이상욱은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욱은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곧 나을 것이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남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간 후 이상욱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아내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계속 가야 했습니다. 52일을 채워야 했습니다. 8째 주. 마지막 주였습니다. 모든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총 1,060만 원. 이상욱은 통장을 확인하며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 876만 원과 합치면 1,936만 원. 사채 이자 몇 개월치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일부를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52일째 되는 날, 이상욱은 퇴원했습니다. 퇴원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여전히 증상이 남아있으니 통원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이상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병원에 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이상욱. 부산의 6월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이상욱은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52일간의 거짓말이 끝났습니다. 이제 돈을 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욱은 몰랐습니다. 서울의 한 보험사 본사에서 정수진이라는 45세 여성 팀장이 이상욱의 모든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항공사 CCTV를 요청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며 의심의 눈빛을 번뜩이고 있다는 것을. 이상욱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보험사 본사 15층 특별조사팀 사무실. 45세의 정수진 팀장은 모니터 2대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보험금 청구 내역이, 오른쪽 화면에는 피의자 프로필이 떠 있었습니다. 정수진은 특별조사팀을 10년째 이끌고 있었습니다. 수백 건의 보험 사기를 적발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정수진의 눈이 한 건의 청구 내역에 멈췄습니다. 이상욱, 41세 남성. 2024년 2월과 4월. 2번의 항공기 사고. 모두 주말. 정수진은 마우스로 상세 내역을 클릭했습니다. 2월 토요일. 김포 부산 항공기 탑승 중 넘어짐. 39일 입원. 876만 원. 4월 일요일. 김포 제주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과 충돌. 52일 입원. 1,060만 원. 총 1,936만 원. 정수진은 동료 직원을 불렀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 조사원이 다가왔습니다. 정수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6개월 사이 같은 사람이 항공기에서 2번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모두 주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사원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말했습니다. 정수진은 이상욱의 과거 청구 이력을 조회했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실한 가입자였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6개월 사이에 2번이나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수진의 직감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수진은 5개 보험사의 청구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이상욱은 모든 보험사의 동일한 사고로 청구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장소, 같은 진단서. 중복 청구였습니다.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각 보험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상욱이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정수진은 항공사에 연락했습니다.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2월 사고와 4월 사고의 영상 모두. 항공사 담당자는 2월 영상은
이미 삭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월 영상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흘 후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정수진은 회의실로 들어가 큰 화면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김포제주 항공기 내부 4월 둘째 주 일요일 오후 승무원 김채린이 카트를 끌고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이상욱이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진은 영상을 0.5배속으로 느리게 재생했습니다. 이상욱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채린이 카트를 끌고 다가왔습니다. 카트가 이상욱의 좌석 옆을 지나가려는 순간 이상욱의 고개가 갑자기 통로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이상욱의 뒤통수가 김채린의 가슴 부위에 부딪혔습니다. 정수진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되돌려 재생했습니다. 1번, 2번, 3번. 매번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이상욱은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수진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욱이 고개를 돌리기 직전 눈동자가 먼저 카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쪽을 확인하는 동작도 없었습니다.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아무도 이상욱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상욱은 그냥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각도도 계산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카트를 끄는 승무원의 가슴 높이로 정수진은 조사원들을 불렀습니다.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조사원들도 동의했습니다. 고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정수진은 이상욱의 입원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의 2병원, 2월 정형외과, 4월 신경과, 병원 측에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정수진은 입원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39일, 52일. 매우 긴 입원 기간이었습니다. 정수진은 의료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였습니다. 전문의는 진단서를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소견으로 52일 입원은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진탕은 일주일, 길어야 2주 입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추 염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9일은 중증 골절이 아니면 불가능한 기간이었습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욱은 증상을 과장했습니다. 의사들을 속였습니다. 입원 기간을 최대한 늘렸습니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정수진은 이상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영장이 필요했습니다. 보험 사기 의심 정황을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장이 나왔습니다. 통신사에서 이상욱의 위치 기록을 받았습니다. 4월 사고 이후 한 달간의 기록. 정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상욱은 제주 사고 3일 후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간 해외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정수진은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태국 방콕 출국. 한 달 후 귀국.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한 사람이 3일 후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달 동안 태국과 베트남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52일간 입원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정수진은 확신했습니다. 이상욱은 보험 사기범이었습니다. 정수진은 다른 보험사들에 연락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놀랐습니다. 보험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정수진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진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CCTV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위치 기록도 정황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수진은 SNS를 검색했습니다. 이상욱의 이름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상욱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았습니다. 비공개 계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팔로워 237명. 일상을 자주 올리는 계정이었습니다. 정수진은 4월과 5월의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게시물이 23개나 되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태국 해변에서 찍은 셀카. 선글라스를 낀 얼굴. 환한 미소. 댓글에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좋아요가 수십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사진. 수중에서 엄지를 치켜든 모습. 베트남 케이블카 사진.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찍은 사진. 오토바이 라이딩 영상도 있었습니다. 15초짜리 동영상.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이상욱. 모든 사진과 영상에 이상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수진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캡처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4월 17일, 태국 파타야 해변. 4월 사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4월 23일, 스쿠버 다이빙. 뇌진탕 환자에게 금지된 활동이었습니다. 5월 2일, 베트남 바나힐 케이블카. 5월 8일, 오토바이 라이딩. 모든 사진이 증거였습니다. 정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욱은 치밀했지만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디지털 흔적. SNS에 올린 사진들. 삭제하지 않은 증거들. 정수진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위치 추적 기록, SNS 사진. 두꺼운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수진은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50세의 한기철 수사관을 만났습니다. 모든 자료를 건넸습니다. 한기철은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한 케이스라고 말했습니다. 정식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월 말. 이상욱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으로 사채 이자를 갚았습니다. 아내에게 선물을 샀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정수진과 검찰이 이상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어느 날 아침, 이상욱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전 7시. 이상욱은 잠에서 깨어 문을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 한기철과 수사팀 5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기철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보험 사기 혐의. 이상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5명의 수사관이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거실, 침실, 서재.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책장을 뒤지고 옷장을 확인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작업이었습니다. 이상욱의 아내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기철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기철이 이상욱에게 물었습니다. 2024년 2월과 4월 항공기 사고에 대해 아냐고. 이상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를 당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기철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고 직후 해외여행을 다녀왔냐고. 이상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서재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서류 더미 아래. 검은색 가죽 수첩. 수사관이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한기철에게 가져왔습니다. 한기철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2024년 1월 날짜. 보험사 이름 5개가 깔끔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D보험사, E보험사. 각각의 입원 일당 금액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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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그 아래 계산식. 하루 20만원, 주말 40만원. 한 달 600만원에서 1200만원. 한기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행 계획서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월 첫째 주 토요일. 김포 부산. 탑승 시 넘어지기. 허리 통증 호소. 정형외과 입원. 목표 39일. 한기철이 이상욱을 바라봤습니다. 이상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첩에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월 둘째 주 일요일. 김포 제주. 기내 통로. 승무원 접촉. 머리 부딪히기. 신경과 입원. 목표 52일. 1060만원. 한기철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범행 계획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기철이 이상욱에게 말했습니다. 이 수첩이 무엇이냐고. 이상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개인 메모일 뿐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첩에는 범행 계획, 실행 결과, 보험금 수령액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보험 서류들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청구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이상욱이 보관하던 모든 서류. 한기철은 이상욱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청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욱의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정말 그런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상욱은 아내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검찰청 조사실. 이상욱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기철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기철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김포 부산 항공기에서 넘어진 것이 고의였냐고. 이상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철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4월 사고 영상. 이상욱이 고개를 갑자기 돌리는 장면.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이상욱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기철이 다시 물었습니다. 4월 사고 직후 태국으로 여행을 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상욱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한기철이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4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태국과 베트남. 한 달간의 여행 기록. 한기철이
SNS 사진들을 출력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해변에서 웃고 있는 이상욱,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이상욱, 오토바이를 타는 이상욱, 케이블카를 타는 이상욱. 한기철이 물었습니다. 머리를 다친 사람이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냐고. 이상욱은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수첩, CCTV, 위치 기록, SNS 사진. 이상욱이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였지만 동시에 모든 흔적을 남긴 범죄였습니다. 한기철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이상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빚 때문이었다고. 5천만 원의 빚. 매달 200만 원의 이자. 감당할 수 없었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한기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욱은 보험 전문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의 허점을 악용한 지능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사는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기철은 치밀하게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왜 하필 항공기였는지, 주말만 노린 이유는 무엇인지, 보험금을 어디에 썼는지. 이상욱은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상욱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2월과 4월 사고가 모두 고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계획적 검행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5개 보험사에 중복 청구한 것도 계산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만 범행한 것도 보험금 2배 지급 때문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한기철은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긴 문장들. 범행 동기, 계획 과정, 실행 방법, 보험금 수령.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욱은 조서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서 마지막 장에 서명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이상욱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저녁 7시. 이상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구속 수사. 도망갈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압수당했습니다.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상욱을 보자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욱은 멈춰 섰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짓을 했냐고. 일부러 사고를 만들었냐고. 나를 속였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하라고. 이상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부산까지 찾아갔을 때도 연기였냐고. 내가 눈물 흘리며 걱정할 때도 거짓말이었냐고. 이상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친정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욱은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 이상욱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상욱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보험금 1936만 원. 그 돈을 위해 이상욱은 가족을, 신뢰를, 평범한 일상을 잃었습니다. 검찰 조사는 끝났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기소될 것이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욱은 아직 한 가지를 더 저지를 것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상욱의 마지막 발악이. 2024년 10월. 이상욱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검찰 조사는 끝났고 곧 기소될 예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백했으니 선처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상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까. 어느 날 밤, 이상욱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담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절망적인 발악이었습니다. 승무원 김채린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4월 사고에서 김채린이 카트를 부주의하게 운영해서 이상욱의 머리를 다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과실치상 혐의. 이상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욱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김채린을 고소하겠다고. 변호사는 반대했습니다. 이미 자백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고죄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욱은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욱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채린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김채린이 카트를 빠르게 밀어서 이상욱의 머리에 부딪혔다고 적었습니다. 이상욱은 피해자이며 보험금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김채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9세의 젊은 승무원. 항공사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승객들에게 친절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승무원이 되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4월 사고 이후 김채린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승객이 다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카트를 더 조심스럽게 밀었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계속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김채린은 회사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매주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52일이나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채린의 죄책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채린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김채린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있다고, 이상욱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상욱의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한기철 수사관이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상욱이 고의로 고개를 돌린 장면. 김채린은 카트를 정상 속도로 밀고 있었습니다. 부주의한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무고였습니다. 한기철은 이상욱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검찰청 조사실. 이상욱이 들어왔습니다. 한기철이 물었습니다. 왜 김채린을 고소했냐고. 이상욱은 대답했습니다. 김채린의 실수로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철이 CCTV 영상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욱이 고의로 고개를 돌리는 장면. 한기철이 말했습니다. 이미 자백했지 않았냐고. 이제 와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은 무고죄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욱은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CCTV는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김채린이 카트를 빠르게 밀었다고 우겼습니다. 한기철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무고죄를 추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채린은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 사고 당일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카트를 정상 속도로 밀고 있었다고 썼습니다. 갑자기 이상욱이 고개를 돌려서 부딪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욱의 고소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김채린의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고. 그런데 이제 고소를 당했다고. 억울하고 분하다고. 이상욱은 돈을 위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고. 검찰은 김채린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김채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기철은 김채린을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무고죄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10월 중순, 이상욱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녁 8시경, 주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이상욱은 집에 없었습니다. 이웃이 신고해서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주방이 전소되었고 거실 일부가 그을렸습니다. 이상욱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화재 보험. 이상욱은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상욱은 보험사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주방 화재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화재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상욱은 가스레인지 때문인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미 이상욱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범. 2번이나 보험금을 편취한 사람. 담당자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서 화재 조사팀이 현장을 감식했습니다. 주방 가스레인지 근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뒤쪽에서 기름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식용유였습니다. 일반적인 화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패턴이었습니다. 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옆 바닥에서 무언가 발견되었습니다. 타이머 잔해였습니다. 전기 타이머. 불에 타서 일부만 남았지만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화재였습니다. 누군가 타이머를 설치해서 특정 시간에 가스레인지가 켜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용유를 뿌려서 불이 빠르게 번지도록 했습니다. 소방서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위적 발화 의심. 화재는 자연 발생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보고서는 경찰과 검찰에 전달되었습니다. 한기철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상욱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방화였습니다. 한기철은 이상욱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상욱은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집에 없었다고, 화재가 났을 때 밖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철이 소방서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름 자국, 타이머 잔해. 이상욱은 당황했습니다. 한기철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또 보험금을 노린 것이냐고.
이상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상욱은 화재를 계획했습니다. 보험 사기로 곤경에 처하자 더 큰 보험금을 노렸습니다. 화재 보험금은 수천만 원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상욱은 절박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기소를 앞둔 상황. 돈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필요했고 빚도 갚아야 했습니다. 이상욱은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방에 기름을 뿌리고 타이머를 설치했습니다. 저녁 8시에 가스레인지가 켜지도록 설정했습니다. 기름이 불을 빠르게 번지게 할 것이었습니다. 이상욱은 그날 저녁 7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입장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8시 20분경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에 화재가 났다고. 이상욱은 놀란 척했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검찰은 실화죄를 추가했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무고, 실화. 3가지 혐의. 이상욱의 범죄는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1936만 원을 위한 보험 사기였습니다. 이제는 무고와 방화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상욱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0월 말, 검찰은 이상욱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상욱은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2025년 1월 부산지방법원 형사법정.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언론 기자들이 최전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치밀한 계획, 2번의 범행, 무고와 방화까지. 모든 요소가 갖춰진 사건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상욱이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10kg이 빠졌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상욱은 방청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판사.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가 사건 번호를 호명했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무고, 실화. 피고인 이상욱.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2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항공기 내에서 고의로 사고를 위장했습니다. 주말에만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보험금이 2배 지급되는 약관을 악용한 것입니다. 총 1936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승무원을 고소하고 자택에 방화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욱의 수첩. 범행 계획이 상세히 기록된 수첩. 판사가 수첩을 검토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2번째, CCTV 영상. 4월 사고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었습니다. 이상욱이 고의로 고개를 돌리는 장면. 느린 화면으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번째, SNS 사진들. 태국과 베트남 여행 사진. 해변에서 웃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는 이상욱.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한 직후 한 달간 여행을 즐긴 증거.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뇌진탕 환자의 모습이냐고. 방청석에서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네 번째, 소방서 화재 조사 보고서. 기름 자국, 타이머 잔해. 계획된 방화의 증거. 검사가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로 곤경에 처하자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반성은커녕 범행을 확대했다고. 검사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보험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악용했습니다. 보험 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이 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무고한 승무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방화로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했습니다.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 김채린. 29세의 승무원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일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카트를 정상 속도로 밀고 있었다고. 갑자기 이상욱이 고개를 돌려 부딪혔다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고. 김채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 매일 밤 악몽을 꿨다고. 자신의 실수로 승객이 다쳤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다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겨우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고. 그런데 고소를 당했다고. 자신이 범죄자가 되는 줄 알았다고. 김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위해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상욱은 김채린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채린의 눈물이 이상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상욱은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 정수진. 45세의 보험사 특별조사팀 팀장. 정수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이상욱의 청구 내역이 어떻게 의심을 샀는지 설명했습니다. 6개월 사이 2번의 항공기 사고. 모두 주말. 5개 보험사 중복 청구.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없었다고. 정수진은 수사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위치 추적, SNS 조사. 모든 증거가 이상욱의 고의를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수진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보험 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축내는 범죄라고. 결국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상욱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5천만 원의 빚에 시달렸다고.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변호사는 이상욱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무고와 방화까지 저지른 사람에게 선처를 해줄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상욱의 최후 진술 차례였습니다. 이상욱이 일어섰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험사에, 김채린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욱은 계속 말했습니다. 빚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은 돈보다 훨씬 큽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 자신을 잃었습니다. 이상욱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판사가 최종 심리를 마쳤습니다. 선고 기일을 일주일 후로 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상욱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상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 이상욱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이상욱은 보험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악용하여 사회적 안전망인 보험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주말에만 범행을 저지른 것은 치밀한 계산입니다. 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이며 죄질이 불량합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무고한 승무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방화로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했습니다. 이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범죄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합니다. 피고인 이상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사회봉사 300시간, 추징금 1936만 원을 부과합니다. 선고가 끝났습니다. 이상욱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감옥에는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간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1936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이상욱.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이상욱은 법원 계단에 섰습니다. 계단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욱은 동의했습니다. 가족은 떠났습니다. 이상욱이 얻은 것은 1936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 하지만 잃은 것은 훨씬 많았습니다. 가족, 친구, 신뢰, 명예, 평범한 일상, 그리고 자기 자신. 이상욱은 이제 전과자였습니다. 보험 사기범. 어디를 가도 이 꼬리표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상욱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계단 끝에 도착했습니다. 이상욱은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아갈 집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상욱은 혼자였습니다. 탐욕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평생이었습니다. 부당한 이익은 결국 더 큰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상욱이 쌓아온 신뢰와 관계, 그리고 이상욱 자신의 영혼까지. 2천만 원을 위해 이상욱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범죄. 하지만 완벽한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흔적은 남았고 모든 거짓말은 드러났습니다. 법원 앞거리.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1월의 오후였습니다. 이상욱은 그 속에 섞여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볼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로.